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았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완전히 다르죠. 상반기는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다면 하반기에는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했죠. 특히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이 만든 반산업 정책,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다 개성했죠. 또한 그래요. 이것저것 다 개성을 했어요. 지역주의 정치까지. 그걸 하려다가 못한 거죠. 반발에 부딪혀서. 왜 이렇게 상반된 현상이 나오느냐. 이명박 역시 과거 이력을 보면 성공한 걸 보면 사회에서 확실한 우파 인사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인류사에서 혁명사상은 근대화 이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혁명사상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산주의적 생각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거예요. 현실 한국에서는 이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민간 기업 설립은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1920년대 가서 1920년에 가서야 한국에서는 설립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 총독에 의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공산주의는 민간 기업을 제한하거나 부정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공산주의적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 다 사라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육성, 이건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이런 생각은 혁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됐냐는 거예요. 허용 안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고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굳이 익히지 않아도 고도의 관습적 생각은 공산주의적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왜? 그게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제도 금지. 수천 년간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는 공산주의는 다 인정하잖아요. 신분제도를. 일당 독재를 인정하는데 왜 신분제도가 없어요? 부정하는 척해도 사실상 있는 거죠. 사유재산 보장. 한국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사유재산은 보장 안 됐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유재산 보장 안 하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부와 민간 사이를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정부를 우위로 보잖아요. 전부 반대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다농업을 중시했죠. 상업은 중시했냐는 거예요. 통제했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혁명사상은 근대화 이념 하나밖에 없다. 사실이다. 보통 한국인들은 익숙하지가 않다. 이 근대화 이념에. 한국이 근대화된 지가 1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수립된 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도 계속 전승되고 오고 있고. 근대화 이념은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요. 쉽게 반대되는 생각과 정책을 시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를 보면서 항상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친일, 친미, 친해양 하라면 거부감을 가지는 이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한국인들 어땠나요? 친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행해버리는 거죠. 과거를 전복하는 사상이 근대화 이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근대화 이념이면 보수주의자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고대는 정부를 우위로 두잖아요. 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대화 이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와 민간은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면 가만 안 둔다. 몰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하니까 행동도 그렇다는 거예요. 혁명이 안 일어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피해가 크냐 작냐지. 일본도 혁명이 일어났지. 미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몰살시켰나요? 영국, 프랑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익히지 않으면 익히면서 항상 근대화 이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반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다음 박근혜 정부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빴지만 한국의 경제적 사정은 딱히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죠, 이명박 때는. 경제적 위기도 잘 넘겼고. 단 이명박이 김대중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재산 침탈, 선동적 지역주의 정치를 폐기하지 않는 동안 괴멸되다시피 했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그렇죠, 뭐 똑같은데 민주당한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200석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계승했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81석을 얻었던 민주당의 정당 통합민주당은 2012년 민주통합당 이름으로 127석을 얻어 152석을 얻은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그래도 많이 회복한 거죠. 81석에서 127석이니까. 대전 전초전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다 아는 거죠. 이제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박근혜 성향 역시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12K 로즈 골드였다. 순금은 24K죠. 구리와 금이 섞이면 합금 로즈 골드가 되죠. 합금이죠. 다른 점은 다른 점이 있죠. 이명박은 구리에서 시작하여 구리의 절반이 금으로 교체되었다면 박근혜는 금에서 시작하여 절반이 구리로 교체된 셈이라고 하겠다. 교체된 게 다른 점이죠. 부친의 영향을 받은 박근혜는 태생적으로 우파인사일 수 있지만 박정희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일원화되지 않았다. 이념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오래 살았다면 은퇴한 뒤 자신의 일을 정리해서 한국판 근대화 이념을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율원화하기 위해서는 율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알 수는 없죠. 나이가 들어서 이미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갖추지 않았더라도 좀 오래 살았다면 이거 좀 세상에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율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박근혜가. 대충 이제 그 시대를 함께 살았으니까 부친이고 하니까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뭐 뭔지 알았겠냐는 거예요. 방법 같은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신이 일하는 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동안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폐기되었고 발전 단계별 복지정책 실시도 폐기되었다. 다 폐기됐죠 뭐. 노무현은 그래요. 발전 단계별 복지정책을 실시한 게 아니잖아요. 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빚으로 복지정책 실시했잖아요. 친미, 친일, 친해양 외교 정책도 실종되었다. 다 뭐 김영삼 반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다 실종돼 버렸죠 뭐. 반미 정책 실시하고 노무현 같은 경우도 전시작전 회수도 시도하고 뭐 그랬잖아요. 박근혜 집권 시에는 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같은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할 뿐이었다. 그렇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또한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뒤집은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한국의 산업정책으로 고착화되었다. 박근혜 역시 당시 유행하던 김대중의 산업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수용했다. 박근혜도 뭐 수용했죠 뭐. 증세 없는 복지니 뭐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뭐 그 시대 유행을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많이 수용했어요 박근혜가. 박근혜는 창조경제로 외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군사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었다. 부친과 같은 신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국은 또다시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누구의 발상인가요? 김대중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발상이. 자기 부친의 발상을 잊지 않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부친의 발상이었지만 방법은 뭔가요? 김대중의 발상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얻은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왜 중소기업에 제공해요? 박근혜의 신산업 정책은 실패했다. 제공할 이유도 없는데 지원하라니까 제공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군사정부는 적임기업을 선정하여 신산업 정책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수히 생기며 협력했다. 그렇죠. 군사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만 생기냐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육성하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생기는데 신산업 육성 정책이 가장 정확한 군사정부의 정책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박근혜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신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김대중의 산업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차라리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대기업을 지원하거나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신산업을 추진하였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방법을 크게 잘못 선택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기업이란 재벌을 죄악시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이후로. 뭘 추진해도 중소기업과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개똥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근혜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부친 생각하면 나도 좀 신산업을 육성해서 좀 한국에 기여해야겠어. 그러면서도 김대중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은 근대화 이념에 적합하지만 억지로 대기업의 희생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반하죠. 정부 통제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정부가 개입 통제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정부는 정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다. 군사정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정부가 자동차 기업 공장 만들었냐는 거예요. 직접 경영했냐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 그래요. 현대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번 해보쇼. 지원해줄게요. 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고 낭비만 발생하였으니 그렇죠. 결국 근대화 이념의 반환 조치였다. 결국은 그거는 아니더라. 아니었다. 실패해버렸죠. 그때 이제 붙인 방식대로 AI도 했으면 지금 한국은 AI 강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대식으로 좀 과거식은 좀 그렇다, 안 맞다. 그러면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좀 바꿔보든가. 정부와 같이 출자하든가 대기업 자금들 모아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2025년 대기업들을 설득하여 지원받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 이것이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재단 설립은 탄핵의 빌미가 되었고 지도하지도 못한 채 재단 해산되었다. 하여튼 뭐 신산업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잘 안 됐죠. 그 신산업 육성은 정부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어떤 신산업이 있는지 방법도 잘 선택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신산업이 생기겠죠. 신산업 육성에 실패하면 국가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유럽이 근대화에 먼저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 타락해서 정부들이 신산업 육성에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근데 전두환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개성하면서. 그 IT 산업 육성했잖아요. 한국은. 유럽 IT 산업에 뒤처져 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가요? 정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정부 역시 관심을 안 가지면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이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 위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박근혜는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는 조치를 실시했다. 약 232.6%였던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부채 비율이 20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6년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약 180%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많이 떨어뜨렸죠. 노무현 임기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8.2% 증가시켰다. 박근혜는 정부 부채 비율은 감소시키고자 힘썼으나 증가폭을 감소시켰을 뿐이다. 한번 이렇게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이게 참 부채 비율 낮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발전 단계에 맞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결국 야기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임기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 증가했다. 발전 단계를 무시하고 비주얼 복잡 확대를 실시하면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중단시키는 것도 어렵다. 한번 크게 팍 늘리면 부채 비율 증가를 정지시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국가는 그리스처럼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죠. 그 반국가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공무원 연금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2011년 사실상 파산했다. 그렇죠.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단행은 불가피했지만 공무원들이 저항해 적자폭을 줄이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했다. 뭐 계속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부채 비율을 줄이며 건전 재정을 달성하는 일은 정부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일에 속하니 근대화 이념에 합당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힘들다면
정부의 생산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13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다. 이전에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하라는 공고만 있을 뿐 법으로 정년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랬죠. 그전에는 뭐 관습적으로 55세까지 이제 일을 시켰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60세까지 일 시키라고 무조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신분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죠. 정년을 정하는 법은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으로 신분제도 금지에 반한다. 그렇죠. 근대화 이념에 반하는 거죠.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인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기업 소유주가 피해를 입고, 아니 기업 소유주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이상한 법인 거죠. 다음으로 청년이나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죠. 또한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 역시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하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당하게 계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신분제도가 금지된 곳에서는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정해야지 법으로 정하는 일을 상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에는 정년을 보장하는 법이 없다. 아니 신분제도가 금지되는데 왜 기업 소유주가 수십 년을 그 특정인을 책임져야 되냐는 거예요. 인생을. 말이 안 되는 법인 거죠. 정년 보장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반근대적법이다. 반근대적법이죠. 신분제도의 어떤 관습적 생각이 전승되다 보니까 박근혜가 정해버린 거죠. 법으로. 그전에도 좀 오래 고용해 뭐 그런 공고는 있어도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근대화 이념은 완전히 다른 거다. 조금만 방심하면, 완전 체득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적 발상, 고대의 가시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러 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파탄난 대일관계를 회복하고자 친일 외교를 하였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하였고 2016년 11월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친일 친미 외교를 하려 했죠. 2015년 박근혜는 해양 세력 국가들에서 이탈하여 중국의 정선제를 참여하여 친중공 행보를 하기도 했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또 친중 외교를 한 거죠. 친중 외교를 할 수 있는데 전선절 이런 거는 그래요. 좀 약간 정치적인 거죠. 그 참여를 안 하죠. 해양 세력은. 해양 세력에서 이탈하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해양 세력에서 이탈한 한국은 중국에서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약소국이었다. 근데 이제 해양 세력에서 이탈하니까 어떤가요? 바로 빌미 잡아서 제재를 가해버리더라. 경제 제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함부로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니까 제재해버리잖아요. 살펴보았듯이 박근혜는 외교정책에서 근대화 이념에 합당한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근대화 이념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명박도 그랬죠.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었다.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 보이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폭로성 보도를 시작했다. 2016년 7월부터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처의 강남 땅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TV조선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언론사들이 새누리당이 좀 불리할 것 같다.
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보니까 그랬더니만 새누리당을 괴멸시키려 하더라. 박근혜 정부를 괴멸시키려 하더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를 통해 최순실이 국정기획을 폭로했다. 근데 그전에는 막 이것저것 폭로했는데 잘 안 먹히다가 태블릿 PC 보도하니까 이게 확 먹혔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 세력이 바로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당시 우파 인사들이 신뢰를 받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폭로성 보도와 박근혜 비난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박근혜 지지를 철회하거나 침묵했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민간인 측근 비리는 국정농단으로 둔갑했다. 왜 그런가요?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우파인사들이 굉장히 신뢰했죠. 우리 같은 편인데라고 생각했는데 폭로성 보도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지지율이 급락해버렸죠. 민간인 측근 비리는 국정농단으로 둔갑했다.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민주당 출신 김영삼계 예사인 김무성이 민주당과 결탁하여 박근혜 탄핵을 선동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노태우의 신념 없는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3당 합당이 결국 당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괴멸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얘기하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칙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를 보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실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합당이 씨앗이 돼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 18, 13에 의해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판단 기준 1 다운표, 3 다운표, 13 다운표에 의해 근대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는 역할도 하였으니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공적과 과실이 상쇄되어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했다고 말할 것이 없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법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반근대제법.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이도저도 아닌 전형적인 껍데기 정부였다. 이명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근대화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공유하는 식민지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박정희 정부 사이에는 군사정부 사이에는 공유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수립해야 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일 수교 해야 돼. 그것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 예전에 확인했죠.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경험에 의한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다. 뒷세대는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기에 우파인사에 속한 이들도 저마다 다른 깨달음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의지도 약한 거죠. 뒷세대는. 결국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근대화 이념 없이는 과거처럼 더 이상 근대국가 수립은 단합된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식민지 경험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근대화 이념으로 단합해야 된다. 좌파 세력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잘 정리된 체계화된 개동 철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파 세력에는 잘 정리된 체계화된 근대화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단일 세력으로는 최대이면서도 근대화 이념이 없으니까 집권을 해도 뭐 저 짓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서 그래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탄핵되고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이 됐겠냐는 거예요. 우파 세력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대화 이념이죠. 근대화 이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들 그냥 과거 이제 조선일보, 조중동 사람들은 그 시대 우파인사들처럼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세력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에 장악될 수도 있고 하여튼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산주의 세력이 하수인 된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의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